1914년 유럽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모른 채 전선으로 행진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젊은 상병이 있었는데 그는 독일군의 메신저로 서부 전선의 참호를 여행했습니다. 그 사이 하늘에서는 헤르만 괴링은 루프트 스트라이크래프트의 이 두려운 조종사가 되었고 격렬한 공중 전투에 참여하여 독일의 비행 에이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확고한 민족주의적 열정을 지닌 루돌프 헤스는 처음에는 보병에서 복무했고 나중에 항공으로 전속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국가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모두 전장에서 전쟁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인리히 힘러는 싸우고 싶어 했지만 결국 상병 계급까지만 올랐고 전투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발이 기형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결코 입대할 수 없었고 전쟁 기간 내내 어둠 속에서 좌절과 야망을 쌓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참호 속에서 단련되는 군인. 1914년 8월 1일 아돌프 히틀러의 인생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미넨 중심에 모인 군중이 놀라움에 차서 공식 선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독일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세르비아를 상대로 일어났는데 당시 이 나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과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던 광장에서는 미넨 시민들이 환호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 장면의 한가운데서 한 기자가 이제껏 익명으로 지내왔던 한 젊은이의 사진을 포착했는데 그의 얼굴은 넘치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 몇 년 후 메인 에서캄프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고양된 말로 회상했습니다. 압도적인 열광에 휩싸여 나는 무릎을 꿇고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914년 8월 3일 히틀러는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3세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을 대신하여 중재해달라고 그리고 독일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복잡했다. 오스트리아인으로서 그는 독일 시민권이 없었고 더욱이 그는 자신이 몹시 싫어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 갈등에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은 신속하게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4일 히틀러는 그의 소박한 방에서 공식 편지를 받았다. 그는 감정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을 접했다. 오스트리아 지원병 신분으로 바이에른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1914년 8월과 9월 사이에 다음 2개월 반 동안 히틀러는 일중대에 배치되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제10바이에른 예비연대의 보병으로 흔히 리스트 연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쟁의 발발을 열렬히 축하하던 알려지지 않은 젊은이는 그의 남은 인생을 장식할 갈등 속에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1914년 10월 29일 아돌프 히틀러는 플랑드르 전투 중에 불의 세례를 받았으며 벨기에 서부 전선에서 처음으로 혹독한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짙은 안개로 뒤덮인 습한 지형을 힘겹게 전진하던 리스트 연대의 군대는 맹렬한 포격을 받고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명령은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지만 상황은 곧 영국군 방어선에 대한 필사적인 공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소총 사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히틀러와 그의 동지들은 무밭 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근접 전투 속에서 백병전을 벌여야 했고 심지어 적의 참호를 직접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3일간 이프르 근방에서 전투가 격화되었고 11월 1일까지 리스트 연대는 괴멸당했습니다. 초기 병력 3,500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히틀러는 그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전투에서의 그의 활약으로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1915년 이미 상병 계급을 취득한 히틀러는 서부 전선의 최전선에 있는 리스트 연대의 참모부와 참모 사이의 메신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의 총격에 노출된 지역인 무인지대를 끊임없이 횡단해야 했기 때문에 극히 위험했습니다. 종종 빗나간 총탄 소리와 포격 소리를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프랑스 기관총의 총격이 그의 위치로 떨어지는 정확한 순간에 한 경찰관을 땅에 쓰러뜨려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히틀러는 전투에서의 헌신, 규율, 용기로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는데 이는 그의 계급의 군인들 사이에서는 드문 영계입니다. 상관들은 그를 상사로 승진시키는 것을 고려했지만 2가지 이유로 승진이 거부되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권위가 부족했고 그 자신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독일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그는 검이 달린 3등 군사 공로 십자 훈장, 검은 리본, 3등 군사 복무 훈장, 연대 훈장, 목록 등 여러 가지 명예를 얻었고 그로 인해 그는 소속 부대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상병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16년 솜 전투가 한창일 때 몽디디의 마을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선의 메신저로 단독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는 예상치 못하게 포병 부대에 소속된 프랑스 군인들과 마주쳤다.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소총을 그들에게 겨누고 항복을 강요했으며 저항 없이 그들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송하여 군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자신감과 무적감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고 그가 전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순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의 겉보기에 좋은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6년 10월 5일 르파르케에서 교전을 벌이던 중 포탄 파편의 왼쪽 허벅지를 맞아 서부 전선에서 즉시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벨리츠 라자레토로 이송되었고 1917년 3월에 완치될 때까지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는 제대 후 1917년 봄 서부 전선으로 복귀하여 아라스 전투와 슈망 대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아르투아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영국군의 공세에 맞서 리스트 연대의 참호를 방어하는 데 참여했다. 이러한 전투를 거치면서 그는 갈등에서 독일의 대의에 헌신하는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1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군인으로서의 태도는 완전히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서부 전선처럼 잔혹한 전쟁에서 전투원들은 가족에게 향수 어린 편지를 쓰고 미래 생존 여부에 따른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되새기며 의무감 외에도 참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한탄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극심한 추위, 끊임없는 배고픔, 견딜 수 없는 먼지,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전쟁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목적과 자신을 헌신할 더 큰 목표를 찾았고 마침내 자신이 온전히 동일시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군대는 그에게 유일한 집이자 그가 아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고 군대 밖에서는 화가로서의 실패와 빈곤의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비참한 삶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생활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다른 갈 곳이 없어 동료들과 달리 휴가 허가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병사들과는 거리를 두었고 때로는 패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매음굴에 자주 드나든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방관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일부 동료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위험한 임무에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전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 패배하여 힘겹고 익명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게 그의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후방에서 의지할 가족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히틀러에게 1차 세계대전에는 승리 아니면 죽음이라는 두 가지 길만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의 참호만이 그가 진정으로 속한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18년 독일이 시작한 봄 공세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가장 큰 열의를 불러일으킨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먼저 몽디디에와 노용 사이의 구역에서 전투를 벌인 후, 나중에는 수아송과 랭스 사이의 구역에서 전투를 벌인 후 독일군은 파리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연합군은 재편성하여 진지를 강화하고 제2차 마른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히틀러는 이 대결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기관총 사격으로 황폐해진 들판을 건너 리스트, 연대의 참모부에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상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주목받았고 이 행동을 기리기 위해 유대인 출신의 장교인 후고 구트만이 그의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급 군인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훈장인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마지막 주요 공격이었던 100일 공세 중에 히틀러는 그의 전쟁 복무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1918년 10월 13일에서 14일 밤, 그는 이프르 근처의 워빅 언덕에 있는 참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영국군이 독가스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성 물질은 금세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고 독일군 병사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통제할 수 없이 기침을 했으며 많은 경우 질식사했습니다. 히틀러는 몇 시간 동안 심각한 증상 없이 버텼지만 오전 7시경부터 그의 몸은 가스의 영향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동료 중 일부가 가스마스크와 고정 총검으로 보호된 영국군이 참호로 돌진하기 전에 그를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벗어나 독일로 보내졌고 포메라니아의 파제발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파제발크 병원 체류,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다시는 시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빛의 번쩍임과 흐릿한 실루엣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시력은 호전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물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완쾌되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그가 퇴원하려던 순간 붉은 깃발을 든 젊은 선동가들이 병원 병동으로 난입하여 일련의 파괴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혁명이 발발했고 빌헬름 2세가 퇴위했으며 독일이 항복하여 콩피에뉴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기쁨의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황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히틀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침대에 쓰러져 베개로 머리를 덮고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렸으며 언젠가는 이 굴욕을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18년 가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히틀러는 군대에 남게 되었고 연합군이 대규모 동원 해제를 시행한 후 새로 건국된 바이마르 공화국이 창설한 독일 공화군 라이츠스웨어의 10만 명의 군인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군 경력 덕분에 상병 계급을 유지했고 오버비젠펠트 변경에 배치되어 바이에른 예비 연대에 합류했습니다. 1919년 초 그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그는
트라운슈타인 감옥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프랑스 군대와 러시아 군대에서 포로로 잡힌 군인들을 보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감자들은 각자의 나라로 송환되었고 이로써 그들의 군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인리히 힘러,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장교, 제3제국의 가장 두려운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자비한 SS 사령관 하인리히 힘러는 종종 아돌프 히틀러 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오른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최전선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군에서 보낸 시간과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방위군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성격을 형성했고 이후 나치 정권 내에서 그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러는 군 복무를 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1년 반 동안 정규군과 예비군에서 복무했고 이후 1920년대 초 혁명 기간 동안 중군사 조직에서 거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사회주의 운동 구성원들과 함께 1923년 뮌헨 폭동과 같은 충돌에도 참여했습니다. 히틀러의 꿈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힘러의 가장 큰 열망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 장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와 실패는 그들이 훗날 걸어갈 길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년 뮌헨에서 태어난 하인리히 힘러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제프 힘러는 강력한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계급을 거쳐 바이에른 왕실의 교사이자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족 출신인 바이에른의 하인리히 왕자가 그의 대부가 되었고 그의 발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 안나 마리아는 힘러는 그에게 가톨릭 종교에 대한 깊은 헌신을 심어주었고 이 영향은 그의 어린 시절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힘러는 뛰어나지 못했다. 그는 마른 체형에 시력 문제로 안경을 써야 했고 스포츠를 피하고 지적인 활동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의 가장 큰 꿈은 독일군 장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15년 15세 나이로 란츠 후트 생도단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적절한 나이가 되자 그는 아버지가 바이에른 궁정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자신이 좋은 연대에서 임관되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제프 힘러는 개입을 시도했지만 제1보 병연대와 제2보 병연대 등 가장 명망 있는 바이에른 연대의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었습니다. 힘러의 반응 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성격의 핵심적인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차례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반이 소집된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병으로 징집되면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즉시 징집을 받아들이는 대신 애국 보조 서비스에 등록하여 몇 주 동안 복지사무소에서 일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연령대가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학교로 돌아가 교육을 완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1917년 12월 27일 17세의 나이에 그는 장교 후보생으로 받아들여져 장교 계급이 판넨장크가 되었습니다. 레겐스부르크 근처에 주둔한 제11바이엘은 보병연대의 예비대대에서 힘러의 적응 군대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호받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군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향수병, 음식에 대한 불평, 기타 질병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기본 훈련의 첫 단계를 마친 후 전선에 배치될 예정이었으며 그곳에서 그의 형인 게파르가 있었습니다. 힘러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의 중위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투에 파견되는 대신 란츠 후트에 있는 그의 집에서
불과 40km 떨어진 프라이징의 다른 훈련 코스로 배치되었고 이를 통해 주말에 가족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의 훈련이 끝나자 그는 다시 전선으로의 배치를 기다렸지만 전선에서 전쟁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하인리히 힘너는 어린 시절부터 그는 군 경력에 큰 열정을 보였으며 독일군 장교로서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의 경험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힘너는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갈등의 마지막 몇 달 동안에도 장교훈련 과정이 단축되지 않아 전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1918년 9월 그는 중기관총 훈련을 받기 위해 밤베르크로 파견되었습니다. 과정을 마친 후 그는 짧은 휴가를 즐긴 뒤 레겐스부르크로 돌아와 연대 보급창에 배치되어 신병 훈련을 도왔습니다. 이후 그는 긴급히 전선에 파견될 부대에 선발되었으나 1918년 11월 독일의 정치 상황이 위기에 처하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배치가 취소되면서 그의 마지막 전투 기회는 사라졌다. 며칠 후 바이에른에서 독일 혁명이 일어나 11월 7일에 바이에른 국왕이 퇴위하고 이어 11월 9일에 빌헬름 2세 황제가 퇴위했습니다. 11월 11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총리가 콩피엔유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힘러에게는 패배 속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위안이 있었다. 그의 형 게브하르트가 중위 계급으로 전선에서 돌아와 전투에서의 용맹함으로 철십자 훈장을 받은 것이다. 전쟁 후 힘러는 레겐스부르크의 제11 보병연대 예비대대에서 복무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이 그에게 장교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임무를 받는 대신 연대를 해산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새로운 독일군의 병력이 순전히 방어적인 역할만을 하는 10만 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1918년 12월 18일 18세의 나이에 힘러는 공식적으로 군에서 전역했고 장교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끝났습니다. 이 경험의 좌절은 그의 성격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몇 년 동안 그는 민족주의와 극우 정치로 기울어지며 권력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1919년 4월 전후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 힘러는 새로운 공화국 정부에 반대하는 참전용사들의 중운사 조직인 자유군단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부대인 자유군단 오버란트 지방은 영향력 있는 민족주의자이자 미래 SS의 이념에 영향을 미칠 난해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조직인 툴레 협회의 창립자인 루돌프 폰 제보텐도르프가 이끌었습니다. 자유군단 오버란트 미넨 소비에트 공화국의 피비린내 나는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힘러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직을 개인적 발전의 기회로 여기고 중운사적, 극단적, 민족주의적 활동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려다 실패했을 당시 힘러는 군복을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채 제국 기병대의 기수로 활약하며 오래된 독일 제국 전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와 헤르만이 이끈 주요 행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괴링은 뮌헨에 있는 육군 본부를 포위하고 군인들이 쿠데타에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군이 총격으로 대응하자 충돌이 일어났고 그의 부대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침내 협상 후 그 집단은 체포되지 않고 해산되었습니다. 힘러는 경찰에 의해서만 신문을 받고 기소 없이 풀려났으며 이를 통해 그는 나치당에서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루돌프 헤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그의 모습. 루돌프 헤스 그는 1894년 4월 26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부유한 독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적인 사업가였으며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스는 다른 길을 택해 독일 제국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7바이엘은 야전 포병연대에 입대하여 서부전선에 배치되었고 1914년 11월 제1차 이프르 전투에서 전투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보병으로 전속을 요청하여 제1바이엘은 보병연대에 입대했고 1914년 후반부터 1915년 초까지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전투에서의 공로로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추가 훈련을 위해 독일로 돌아왔고 훈련을 마친 후 고위 영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진전을 인정받아 그는 바이엘은 군사 공로 십자 훈장도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헤스는 서부 전선으로 복귀하여 1916년 5월 베르댕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중에 그는 왼팔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고 1916년 12월에 부대에 복귀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1917년 그는 제18바이엘은 예비 보병연대 제10중대에 배속되어 이번에는 동부전선에서 루마니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쟁 시나리오에서 그는 2번 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번은 왼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다른 한 번은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총알이 그의 척추를 거의 관통하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가슴 위쪽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 마지막 충격으로 그는 장기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입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복하는 동안 예비군 중위로 진급했고 1급 철십자 훈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훈장 수여는 거부되었습니다. 헤스는 병원에 있는 동안 독일 공군에 입대하기로 지원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수락되었고 그는 1918년 3월에 독일에서 비행훈련을 시작하여 그해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는 1918년 10월 전투기 조종사로서 고급 훈련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비행한다는 그의 꿈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18년 11월 훈련을 마친 지 불과 한 달 후 독일은 콩피에뉴 휴전 협정에 서명하여 그가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의 그의 역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받는 동안 그는 1941년 영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하려는 의도로 스코틀랜드로의 유명한 비밀 비행을 실시할 때 필수적인 항공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사건은 나치 지도부에 충격을 주었고 히틀러는 편집증을 겪게 되었고 동료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헤스의 몰락은 또 다른 야심찬 나치주의자였던 마틴 보르만이 제3제국의 계급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는 당 지도부 내부의 불확실성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나치 정권은 이후 수년간 분열이 심화되고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야망 외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의 역할. 어린 시절부터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그는 가족의 군인 전통에서 벗어나 불안하고 야심찬 성격을 보였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는 군 경력을 쌓는 대신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영국에 정착했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로 가서 영어와 프랑스어에 대한 실력을 완벽하게 키웠습니다. 그는 경제학과 국제무역을 공부하던 중 1910년 불과 17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뉴욕의 언론계와 금융계에 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캐나다로 이주하여 몬트리올에 정착했습니다. 프랑스 샴페인을 수입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퀘벡의 프랑스어권 지역사회에서 샴페인을 성공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빠르게 번창하여 오타와의 와인 가게를 열었고 몰슨스 은행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륙횡단철도에 투자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리벤트로프는 캐나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뉴저지에 잠시 정착했습니다. 항해 중 그의 배는 대서양에서 영국 구축함에 의해 가로막혔고 배에 타고 있던 독일 시민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벤트로프는 석탄 벙커에 숨어 체포를 피했고 그 덕분에 사고 없이 독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국에 도착하자마자 제12 후사르 연대에 입대하여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싸웠고 나중에는 서부전선에서 프랑스군과 싸웠습니다. 그의 성과로 그는 1등 및 2등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6년 그의 언어에 대한 지식과 해외 경험이 영국 외무부의 주목을 받아 프란츠 폰 파펜이 이끄는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그를 워싱턴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국이 중립을 유지하도록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17년 이 나라가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의 작업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1918년에 다시 외무부의 요청을 받아 중앙강국합동참모본부에서 중동 전선의 오스만군과 협력하여 작전을 조정하기 위해 터키로 파견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을 때 리벤트로프 그는 협상에 참석한 독일 대표단 중 가장 어린 외교관이었습니다. 1919년 파리에서 평화가 찾아왔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국가적 굴욕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동포들과는 달리 복수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승자에 대한 원한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심을 품기보다는 옹원한 사회주의에 기울어 영국 제국의 안정과 권력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 사회의 은행가, 산업가 및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관계를 맺어 당시 그의 세대에 만연했던 분노로부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쟁의 경험과 외교적 실패는 그의 세계관을 형성했고 이는 독일 정치에서 그가 앞으로 맡을 역할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헤르만 괴링, 대전 중 하늘의 철독수리. 극도로 편심하고 무한한 야망을 지닌 헤르만 괴링 그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조종사로서 영광을 얻었고 유명한 비행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그는 제3제국의 두려운 공군인 루프트바페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혜성과 같은 상승과 굉장한 몰락으로 점철된 그의 이야기는 그를 유럽의 하늘에서 뉘른베르크의 감옥으로 데려갔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오만함과 냉소주의로 적들에게 맞섰습니다. 헤르만 비렐름 괴링 그는 1893년 1월 12일 로제나임 근처의 마리엔바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로제나임은 독일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칼, 올가, 파울라, 엘버트를 포함한 5 형제 자매 중 넷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히 에른스트 괴링은 나미비아에서 독일령 동아프리카의 대표를 지냈고 나중에는 IT의 영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프란시스카 티펜브루는 독일에서 출산하기 위해 잠시 카리브해를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아메리카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신생아를 맡겼습니다. 헤르만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괴링은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헤르만 괴링 그는 3살이 되어 마침내 가족과 재회했는데 그 가족은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벨덴슈타인 성에 정착했는데 이 성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독일 의사 헤르만 폰 에펜슈타인이 그들에게 준 요새였다. 괴링 가족이 귀국 후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감동했습니다. IT의 하인리히 에른스트 괴링, 폰 에펜슈타인은 그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란치카는 거주지에 머무는 동안 티펜브루는 헤르만의 어머니로 포네펜슈타인과 관계를 맺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그의 정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키우기에 색다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헤르만은 괴링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많은 활동을 즐겼다. 장난감 병정으로 놀고 독일 기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심지어 샤를 만유, 프리드리히 대왕, 튀링겐의 성 엘리자베스 등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허구의 가계도를 만들어내며 스스로 즐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열정은 모험이었습니다. 알프스 탐험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되었고 몽블랑을 방문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블랑, 유럽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 이러한 탐험 중 하나에서 그는 당시의 유행에 영향을 받아 보어 군복을 입었는데 이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어 전쟁에 참전한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항해는 그의 대담한 정신과 군사적 위대함에 대한 매혹에 불을 지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수년간 그의 성격을 정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르만이 속한 환경은 괴링 그는 성장하면서 그다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히 괴링은 그를 12세에 카를스루에의 생도학교에 보내 군 생활의 길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냈고 베를린의 그로스 리터펠대 군사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소위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1912년 훈련을 마친 후 알자스의 미라우젠에 주둔한 제112 보병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괴링은 그는 프랑스 국경에서 가까운 뮬하우젠 막사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임무는 국경 감시였지만 곧 류머티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하는 동안 조종사 훈련을 받고 있던 친구 브루노 레처가 그를 찾아왔고 새로 창설된 독일 공군인 루프트슈트라이크래프트에 입대하도록 권유했다. 괴링은 회복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조종사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그의 첫 전투 비행은 1915년 10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럽 하늘에서 그의 눈부신 경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곧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고 27 전투기 편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여러 번의 격추를 달성하고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 폭격기와 교전 중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회복될 때까지 몇 달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서부 전선으로 돌아온 그는 제27 전투기 편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독일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투 능력은 그에게 권위 있는 푸르 메리트 훈장을 안겨주었고 비렐름 2세 황제가 직접 수여하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신문, 잡지, 서점에 실렸고 그는 진정한 국민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18년 전설적인 붉은 남작인 만프레트 폰 리 히트호펜이 사망한 후 괴링은 그는 이전 소속 부대인 제1전투비행대 자스타일의 지휘를 맡아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적기 22대를 격추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콩피에뉴 휴전 협정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괴링은 곧바로 항복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기의 랜딩 기어를 고의로 손상시킨 다음 영국 왕립 비행대 비행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항공기를 반납하고 손상이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작전을 통해 갈등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사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헤르만 괴링 그는 동원 해제되어 민간 생활에 적응해야 했는데 이는 심각한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독일의 패배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독일은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도 없고 확실한 전망도 없었기에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독일에서 전쟁 포로가 된 적이 있는 전직 영국 장교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장교는 그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그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이 옛 동지 덕분에 괴링은 그는 안정을 되찾았고 조금씩 그의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항공업계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당시에 현대식 비행기를 이용한 개인 비행과 고개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항공 분야 재능 덕분에 그는 항공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1919년에는 스웨덴 민간 항공 스벤스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룹트라픽은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간 노선을 운항합니다. 그의 급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수입 덕분에 그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는 조종사로서의 그의 경력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로멜 전설의 탄생. 1914년 8월 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에르빈 롬멜은 베흐마흐트 장기 복무에 대한 은메달 4급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연대는 전선으로 보내졌고 그는 바인가르텐에서 임무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류했습니다. 당시 롬멜은 중위 계급이었고 프랑스, 루마니아, 이탈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한 알프스 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서부 전선에 머물렀는데 참호전의 공포 속에서 빠른 승리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롬멜은 23세의 첫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군 경력 초기부터 대담한 성격을 보였으며 적의 참호에 대한 단호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914년 9월 프랑스 군인 3명과 백병전을 벌이던 중 탄약이 소진되자 총검으로 싸워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을 인정받아 같은 해의 9월 30일 그는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고 그의 부대에서 이 훈장을 받은 최초의 소위가 되었습니다. 데스몬드 영준장은 나중에 롬멜을 냉정함, 교활함, 무자비한 용기를 특징으로 하는 뛰어난 전략가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롬멜은 빠르고 지칠 줄 모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전쟁 기계였다. 후에 한 전우는 전장에서 그의 강인함을 반영한 말로 그를 기억했다. 그는 갈등의 본질 그 자체였다. 바렌 근처에서 롬멜은 근접 총검 교전 중에 프랑스 보병에게 총격을 당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3개월을 머물렀고 1915년 1월에 다시 전선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르곤 지방이었습니다. 돌아온 그는 제124 보병연대 제구중대의 지휘를 맡았는데 이는 그가 그때까지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결의로 새로운 도전에 맞섰기 때문이다. 비르텐베르크 공로 금메달을 받았고 한 달 후인 3월 22일에는 전투에서의 용맹에 수여되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인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확고한 규율과 카리스마를 겸비하여 부하 직원과 상관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복무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롬멜은 전장에서는 요구하는 리더였지만 근무 외 시간에는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의 업적은 계속해서 뛰어났으며 1915년 4월 8일 그는 그의 용맹함과 전략적 기술을 인정받아 비르텐베르크 군사 공로 훈장, 기사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5년 9월 18일 그는 중위로 진급하여 공식적으로 중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해 9월 그는 산악 부대로 파견되어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16년 후반 롬멜은 동부 전선으로 배치되어 트란실바니아의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루마니아 군과 맞섰습니다. 1916년 가을의 몇 달간의 전투 중에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교활함을 사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장교로서 초기에도 그는 전장에서 병력을 조종하고 증원군을 숨기고 외과적 정밀성을 가지고
적을 측면 공격하고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적의 전선을 붕괴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속도와 기습 공격에 기반한 그와 같은 전술적 독창성은 1911년과 1912년 사이 북아프리카에서 롬멜이 거둔 미래의 승리의 열쇠가 되었는데 그는 계산된 즉흥적 대응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15년과 1916년 사이에 그의 공적은 바이엘은 군사공로 십자훈장 2급과 오스트리아 군사공로 십자훈장 3급을 포함한 여러 훈장을 받게 했습니다. 초기 작전부터 그의 군사적 직관과 대담함 덕분에 그는 예상치 못했지만 전략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려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1917년 5월 오스트리아 알프스에서 짧은 기간의 훈련을 마친 롬멜과 그의 군대는 루마니아 전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2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그해 1월에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해 루마니아군 400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의 대담함과 리더십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인정받아 바이엘은 무공훈장 4급과 프리드리히 비르텐베르크 무공훈장 1급을 받았습니다. 1917년 5월 그는 다시 서부 전선의 힐젠 능선 지역으로 전속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그의 비르텐베르크 대대가 이탈리아 알프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해 말 그들은 코스나 산 전투와 카포레토 공세에 참여했습니다. 롬멜의 상관들은 그의 끊임없는 집중력과 의무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칭찬하며 그의 태도를 거룩한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악 환경에서 양측 부대는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지상군 지휘관들은 더 큰 전술적 자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롬멜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용기와 결의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지형에 적응하여 얼음과 바위를 유리하게 활용해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적에 대한 기습 공격, 이런 종류의 불규칙적이고 전략적으로 유연한 전투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보여준 잠재력은 전장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1917년 10월 25일 50시간 동안 중단 없이 지속된 마타주르산 공세 동안 롬멜은 적의 탐지 없이 부하들을 이끌고 적의 전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때쯤 그의 부대는 6개의 중대로 늘어났고 총 병력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징역하여 이탈리아 포병대를 점령하고 제4베르 살리에리 여단, 살레르노 여단 및 기타 소규모 부대에 파괴적인 공격을 가해 이들이 항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명수책으로 중앙동맹군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인 마타주르산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롬멜은 1,500명의 장교를 포함해 9,000명의 포로와 약 150문의 포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공로로 그는 독일 최고의 군사 훈장인 크로스푸르르 메리트를 받았는데 전통적으로 장군에게만 수여되었습니다. 롬멜은 이 훈장을 받은 최초의 젊은 장교였으며 전례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1917년 12월 10일 제14군 사령관 콘라트 크라프트의 추천으로 카이저 비렐름 2세가 직접 그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롬멜은 끈질기게 전진하며 자신과 적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직접 맞붙어 싸우는 동안 후퇴하는 적군을 추격했고 자신의 진영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운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탈출하여 독일군에게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그는 최전선에서 여러 번 부상을 입은 전투원에게만 주어지는 훈장인 은상 훈장을 받았습니다. 롬멜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청년 장교 재배치 센터로 옮겨졌고 갈등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의 전선 참여는 끝났지만 그의 경력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봉사에 대한 인정으로 그는 1918년 12월 1일, 1914년, 1918년 제2차 세계대전 명예십자훈장을 받았는데 이는 전투 기간 동안 그의 공헌을 상징하는 상인 것이다.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카를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그는 1875년 12월 12일 독일 제국의 프로이센 왕국에 속한 지역인 아셔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라델 귀족 출신으로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귀족 혈통이며 심지어 프리드리히 대왕의 조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게르트 아르놀트 콜라트 폰 룬트슈테트는 보불전쟁 1870-1871에 참전한 베테랑 기병 장교였고 그의 어머니 아델하이드 피셔는 프랑스 출신으로 열렬한 개신교도였으며 아들에게 규율과 신앙에 기반한 교육을 심어주었습니다. 게르트 폰 룬스테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의 가족의 전통을 따라 그는 군 생활로 전향했다. 그는 코블렌츠에 있는 디엔츠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베를린의 리터펠데 아카데미로 옮겨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1892년 그는 카셀에 주둔한 제8-13 보병연대에 입대하여 프로이센 군대에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인 1893년에 그는 하노버 군사대학에서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학업적 우수성, 기수로서의 기술, 영어와 프랑스어 등 언어에 대한 능숙함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과 덕분에 그는 1903년 명문 베를린 군사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전략적, 전술적 기술을 계속 연마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진전으로 그는 대위의 계급에 도달했고 독일 제국의 군사 구조 내에서 그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군 밖에서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그는 가족에게 깊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이제 폰 괴츠와 결혼했는데 그녀를 애정을 담아 빌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행복했지만 그들에게는 한스 폰 룬트슈테트라는 아들이 한 명뿐이었고 그 역시 가족의 전통에 따라 독일군에서 경력을 쌓기로 선택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룬트슈테트 제22 보병사단에 합류하여 벨기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대는 예비군으로 보내져 갈등의 초기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의 첫 번째 전투 경험은 1916년 12월 동부 전선에 배치되어 폴란드 카르파티아에서 러시아 군대와 싸웠을 때였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러시아 서부의 점령지에서 활동했는데 이는 갈등의 전개의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1918년 알자스 서부 전선에 배치되었고 전장에서의 활약으로 절십자 훈장과 명예로운 푸르르 메리트 훈장을 비롯한 중요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난 후 룬슈테트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군 라이트스웨어에 남아있던 10만 명의 군인 중 한 명이었는데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장교수가 4,000명으로 제한되면서 군대의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전쟁 후 독일의 상황에 대한 군부의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룬트슈테트는 군내에서 가장 반동적인 부문과의 교류를 피했습니다. 이것은 1920년 발터 폰 아르위트비츠가 주도한 쿠데타 시도인 카프푸치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입증되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음모에 연루되기보다는 그 후 몇 년 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헬무트 폰 몰트케와 같은 위대한 독일 지휘관들의 교리를 탐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그의 공로와 경력 덕분에 그는 1926년에 장군으로 진급했고 1928년에는 브레슬라우의 제2기병사단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1932년에 그는 베를린의 제3보 병사단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독일군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이래로 룬트슈테트는 국가사회주의 정권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치적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피했지만 총통을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은 1938년 히틀러를 전복하기 위해 루트비히 폰 베크 장군이 조직한 음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독일의 상황이 새로운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확신하고 현역에서 은퇴하고 가족 생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군사 전략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알고 있던 히틀러는 그가 비밀리에 제2차 세계대전을 계획하기 시작하자 곧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1939년 중반 총통은 그를 소환하여 폴란드 침공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갈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룬트슈테트는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의무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하며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63세의 나이에 전장으로 복귀하여 2000년 가장 파괴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리히 폰 만슈타인, 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서 가장 뛰어난 군인 중 한 명으로 1910년 프랑스 정복과 동부 전선에서의 활약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장교로 참전하여 전술적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은 나중에 그를 전쟁 기술의 대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리 폰 만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그는 군사훈련과 가톨릭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1894년부터 1899년까지 스트라스부르 제국 리슴에서 수학했습니다. 1900년에 그는 플로엔 생도단에 입대하여 공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1906년에 그로스 리히터펠데 군사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군사전략과 전술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1907년 프로이센 제국 경비대 제4면대에서 중위로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뛰어난 성적을 받았습니다.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폰 만슈타인은 그는 벨기에 침공에 참여하여 제국 경비대 제2예비연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벨기에 전선의 주요 요새 중 하나인 나미르를 함락시킨 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달 후인 9월에 그는 동부 전선으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삼촌인 파울 폰 힌덴부르크 장군이 이끄는 제8군에서 복무했습니다. 1914년 후반부터 1915년 초반까지 그는 마주리안 호수 전투에 참전하여 상부 실레시아로 징역하고 폴란드로 돌격하여 마침내 바르샤바의 승리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1916년 폰 만슈타인은 서부 전선에 배치되어 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1년 후인 1917년에 그는 에스토니아 의리가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마침내 1918년에 그는 제213보 병사단의 참모부에 합류하여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랭스 전투에 참전했고 이로써 그의 전쟁 참여는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18년에 에리히 폰 만슈타인, 에릭 폰 만슈타인 탄른, 그는 독일의 항복 이후 분쟁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인 브레슬라우 국경방위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군 라이크스웨어의 4,000명의 장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는데 이 군대는 구독일 제국의 군대를 대체한 축소된 군대였다. 이 기간 동안 평소보다 자유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는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그는 유타를 만났습니다. 그는 시빌레 폰 레슈와 만난 지 불과 3일 만에 약혼했다.
이 결합으로 기셀라 게로 르디거라는 세 자녀가 태어났으며 이로써 전후의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 속에서도 가족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자 에리 폰 만슈타인은 그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삼촌 파울 폰 힌덴부르크의 결정을 지지하여 그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1934년 힌덴부르크가 죽은 후 히틀러가 대통령직을 맡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SDAP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폰 만슈타인은 처음부터 그는 새로운 정권의 외교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나치 지도부와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에 기갑부대 운용에 관한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한 공로로 장군으로 진급하고 제1병 참장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나중에 독일 무기고의 초석이 되는 SDUG 자주포의 설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38년 제3제국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정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독일 최고사령부 OKY는 그를 눈에 덜 띄는 위치로 강등시켜 리그니츠의 제18 보병사단에 배치했습니다. 폰 만슈타인은 그만의 특유의 풍자적 어조로 이 인물을 강제 추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권력권에서 물러난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1939년에 그는 다시 소집되어 실레시아에 있는 남부군 집단의 참모부에 배치되어 폴란드 침공을 준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 1차 세계대전 당시 강철 번개를 설계한 사람. 하인츠 빌헬름 구데리안, 그는 1887년 6월 17일 프로이센의 쿨름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이 지역은 제2독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구데리안은 프로이센 군대의 장교였고 어머니 클라라 키르히오프는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수적이고 애국적이며 군국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족의 전통에 따라 13세에 베를린 군사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생도로서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세에 그는 제10 예거 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번호 10,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관학교에서의 그의 성과와 전술적 기술 덕분에 그는 나중에 메츠 전쟁대학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마치고 중2 계급으로 졸업했습니다. 구데리안은 어린 시절에 마르가레테를 만났다. 그는 괴르네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 젊은 여성이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주장하며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 그는 그를 프로이센 제2통신군단에 배속된 특수무선 전송부대 제3 전신대대로 전속시켰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데리안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얼마 후 부모님을 설득하여 약혼을 받아들였다. 결국 그는 마가레테와 결혼했고 그 결혼 생활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귄터와 쿠르트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들은 아버지의 군인의 길을 따랐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하인츠 구데리안, 그는 프랑스 서부 전선으로 파견되어 적의병사단 참모부의 전방 관측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지도를 작성하고 작전의 전술적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잔혹함은 그의 전쟁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쳤다. 1916년 베르댕 전투 중 그는 참호 속에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자살적인 돌격으로 전투에 뛰어드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고 그 죽음은 끊임없는 학살로 이어질 뿐인 도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전통적인 전술의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인명 낭비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싸움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전략의 비효율성을 깨닫고 소규모 공격 집단을 실험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의 진지에 대한 전술적 습격을 실행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격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전장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8년 전쟁이 끝나자 구데리안 그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군 라이크스웨르의 일원으로 편성된 10만 명의 군인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통신 부대에서 맡은 새로운 역할 덕분에 그는 갈등에서 얻은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전쟁에서 정체된 전선의 장기 소모를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 군사 전술과 전략 연구에 수년간 헌신했으며 영국 바질과 같은 중요한 군사 사상가들의 이론을 번역하고 분석했습니다. 리델하트, 소련의 미하일 투하체프스키, 그리고 프랑스인 샤를 드골, 바로 그때 그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전투의 중심축으로 장갑차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데리안은 선봉대형이나 기갑부대로 조직된 전차가 포병 항공대와 협력하여 슈베르풍크트 돌파 지점이라고 불리는 전략적 지점에서 적의 전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항공대가 후방 괴롭힘, 군사 인프라, 철도 교차로, 공급 및 통신센터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적의 물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이크퉁 판저쿨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차는 경계하라 에서 그는 나중에 정역전 또는 정역전으로 알려지게 될 교리를 개발했는데 이 교리는 20세기 군사 전략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